안녕하세요. 이번에 11번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게 된 미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6시간짜리 영상 모음집을 올려드렸죠. 그것도 꾸준한 성원이 있었기에 편집을 했었던 건데 이걸로 유입을 해주신 분들도 꽤 계셔가지고 만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일본 괴담을 읽을 거냐면, 제가 지난번 영상 앞부분에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괴담 읽기 첫 번째 때에 올렸던 누나가 화장실에서 사라졌어와 같은 그런 류로 흘러가는 일본의 괴담, 쓰레 형식의 괴담을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이것만 해도 분량이 한 이 정도는 차지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부분에는 짧게 기묘한 이야기 같은 거를 오랜만에 다시 읽어서 분량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하이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이프 열심히 눌러주시는 미팅이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매주마다 새로운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는 힘을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참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번 괴담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제목, 산에서 만난 여자. 예전에 고향에 갔을 때 무서운 일을 겪었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들어주라. 내가 도쿄에서 학생 생활을 하느라 어제까지 나는 내 고향인 오카야마에 있었어. 그래서 1년 만에 부모님 얼굴을 뵌 거지. 본가는 내가 대학에 입학한 뒤에 이사했기 때문에 내게는 낯설고 익숙치 않은 곳에 도착을 했어. 어쨌든 새 본가에 내려간 건 이번이 2번째였으니까. 전에는 쿠라시키에 있었지만 새 집은 오카야마시였어. 오카야마시라고 해도 여기는 완전 시골이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역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확 시골 분위기가 나버리잖아. 우리 본가는 오카야마역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 떨어져 있으니까 주택가 사이에 가끔 논이나 밭이 있는 어중간한 시골 같은 느낌이지. 그래서 새로 옮겨진 본가로 갔는데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고 있었어.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옮겨진 본가의 주변을 산책해본 적도 없네 싶어서 자전거로 동네 마실을 돌기로 했어. 뭔가 강의 둔치 같은 곳을 돌거나 편의점 위치가 어디인지 체크하고 있었더니 뭔가 산이랄까 언덕 같은 장소의 입구, 그러니까 등산로 같은 곳을 발견했어. 아, 이거는 올라가 줘야지. 그야 난 지금 여유 만땅인 사람이니까. 입구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나는 거기를 오르기 시작했어. 산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해발 고도여서, 그러니까 낮았다는 뜻이죠. 30분 만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어. 정상이라고 해도 작은 공원 같은 느낌의 장소가 펼쳐졌지만 점점점. 근데 내가 여기서 바보 같았던 게 곧 해가 저문다는 걸 몰랐던 거야. 도쿄는 가로등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밤이 돼도 밝지만 여기는 시골인 오카야마잖아. 게다가 지금 나는 산속에 있다고. 해가 지고 있어서 급하게 하산을 해야겠다고 난 생각을 했어. 올라가는데 30분 정도 걸렸으니까 20분 정도면 내려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찰나에 갑자기 누가 내게 말을 걸어왔어. 여기는 다른 작성자의 목소리예요. 30분이라는 거 보면 대략 해발 200m 정도이려나? 잘 모르겠는데 금방 올라갔어. 아무튼 나한테 말을 걸었던 사람은 여자였어. 뭐지? 근처에 있었나? 싶었지. 그리고 그 여자는 나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같은 느낌으로 말을 걸어왔지.
왜 인사도 없이 냅다 질문부터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방긋 웃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도쿄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 거짓말은 아니니까. 이제 슬슬 해가 떨어지니까 여자분도 얼른 하산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나는 말을 했어. 그러나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날 보면서 방긋거릴 뿐이었지. 뭐야 이 인간 같은 느낌 들지 않아? 엮이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그 여자의 웃는 얼굴이 불쾌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눈만 웃고 있는 게 뭔가 전력으로 가식을 떠는 듯한 웃음처럼 보였지.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위화감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전 먼저 내려갈게요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조금 빠르게 하산하기 시작했어. 혹시 뒤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길래 안심했지. 자전거를 둔 곳까지 도착했을 즈음 이미 하늘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 그 여자 괜찮으려나 싶으면서도 아까 봤던 그 웃는 얼굴을 떠올리니까 조금 무서워져서 그냥 이대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때 이름이 뭐예요? 세워둔 자전거에 내가 손을 댄 그 순간 여자가 말을 걸어왔어. 급하게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여자였지. 표정은 변함없이 방긋거리고 있었고 그녀는 날 쳐다보고 있었어. 그 순간 나는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그야 이상하니까. 내려오는 도중에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는데도 그 사람은 없었다고. 그렇게 금방 날 쫓아왔을 수가 있겠냐고. 그보다 왜 일부러 내 이름 같은 거를 묻는 거야?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다시금 내 이름을 물어왔어. 그때 난 순간적으로 사이토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어. 물론 가명이었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위키디피아에서 신센구미의 사이토 하지메의 페이지를 읽고 있었던 중이었어서 이 이름이 그냥 입 밖으로 툭 튀어나왔지. 그 여자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나를 방긋 웃으며 쳐다보기만 했어.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전거에 올라탄 뒤 나는 전력을 다해서 페달을 밟았어. 정말로 필사적으로 밟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했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의 편의점까지 도달했고 나는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서서 잡지를 읽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 그러고 난 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지만 믿어주질 않으셨고 오히려 너 여자친구 없으니까 환각이라도 본 거 아니니? 라고 하시더라. 항상 있는 힘껏 가식 웃음을 짓는 여친이라면 환각이라도 필요 없어 라고 대꾸하다 보니까 뭔가 이성이 돌아와서 어쩌면 현지인이라 내가 모르는 지름길로 내려온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직 얘기 계속되고 있어? 팬티 입고 들어도 돼? 팬티 입고 들어줘. 좀 더 얘기가 이어질 거야. 타자가 느려서 미안. 그러니까 지금 듣는 사람이 지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는 본가에 쭉 머물렀는데 그냥 그대로 특별히 아무런 일 없이 도쿄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 이게 어제까지의 일이야. 그래서 나는 신칸센을 타고 다시 도쿄로 돌아왔고 도쿄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승강장에 서 있었더니 죽을 정도로 놀랐어. 반대쪽 플랫폼에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게 보였거든. 복장부터 해서 모든 게 전부 그날과 똑같았어.
한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미소가 사라져 있었다는 거야. 무표정이었다는 거지. 내가 놀란 채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여자도 날 눈치챘는지 이쪽을 바라보더라.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맞은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찢어지듯이 늘어나며 그때 산에서의 방긋 웃는 얼굴로 변했어. 진짜 울고 싶어서 미치겠더라. 그녀는 나한테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 여자가 갑자기 승강장에 계단 쪽으로 달려 내려갈 즈음 전철이 도착했고 나는 전철에 뛰어오른 뒤 얼른 출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외칠 뿐이었어. 다른 유저가 깜놀했다는 이모티콘을 남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유저. 아까 그 여자가 뭘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부분 말이야. 어디서 오셨나요? 이름은 뭐예요? 이거의 다음 문장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어디에 사세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던 거라고 나는 생각해. 다시 글 쓰니? 전혀 모르겠다. 그보다 양 플랫폼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왠지 가까이서 말하고 있는 듯한 성량처럼 들려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여자의 목소리가 주인공한테는 은근슬쩍 크게 들려왔단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 채 전철은 출발했지.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건 어젯밤 새벽이었어. 더는 그 여자를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고 결말이 밍밍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실화라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참고로 나한테는 영혼 탐지 능력 같은 건 일절 없고 유령도 지금까지 본 적도 없어. 뭐가 약하다는 거야? 대낮부터 소름 돋았다고. 게다가 정석대로라면 아직 얘기 안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 스레드의 정석대로라면 이 이야기 말고도 뭐가 더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논란 글쓰니. 야 그만해. 키키키키. 그만해주세요. 일단 예뻤는지 안 예뻤는지를 묻고 싶네. 용자냐 너? 크크크.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느낌인데? 다시 글쓰니. 그 여자는 평범한 인상이었어. 복장도 수수했는데 거리 중 어딘가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 밤 무사히 후기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드릴게. 글쓰니 그건 또 무슨 의미래? 여기에 있었군요. 그만해라 진짜. 그리고 또 다른 유저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좀 낮은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연히 글쓴이한테 첫눈에 반한 건 좋지만 친구도 없고 평소에 무뚝뚝한 데다가 웃는 게 서툰 애가 호감을 사려고 나름 최선의 미소를 지어내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 뭐 살아있는 인간이란 보장은 없지만 말이지만요. 다시 글쓰니. 인간이든 유령이든 됐으니까 그냥 두 번 다시 내 앞에 안 나타났으면 싶다. 또 다른 유저. 어디에 살아? 라고 물어본 이상 집 근처까지 와 있으려나? 아니면 전철 안에 같이 타 있었을지도? 힘내라 글쓰니. 다시 글쓰니. 또 패닉이 왔죠? 아니 그치만 그 여자는 사이토 씨를 찾아다닌 거 아니야? 난 그 사람이 아니잖아. 다시 다른 유저. 뭐더라?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을 따라온다거나 정을 가지는 상대를 따라온다거나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 귀신 얘기하는 건가? 다시 글쓰니. 그래도 그게 만약에 정답이었다면 본가 쪽으로 그 여자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본가에 있는 동안 그 이후로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고. 또 다른 유저. 심야에 들어갔으니 이런저런 걸 눈치채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지. 집 주변 잘 조사해봐라.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처음에 너가 도쿄에서 왔다고 했으니까 도쿄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님? 글쓴이 느낌표 점점점 일주일 동안 말이야. 그러니까 도쿄역에서 일주일 동안 글쓴이를 기다리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미쳤냐? 사다코도 아니고. 오늘은 한 번도 밖에 나간 적 없으니까 잠깐 볼일 볼 겸 밖에 나갔다가 오려고 해. 뭔 일 생기면 다시 글 쓸게. 뭔 일이 생겨도 글을 쓸 수 있겠다면 다행이지만 말이죠. 점점점. 플래그 세우네. 수고링 오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10시 30분쯤에 글쓴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별일 없이 무사히 귀가했어. 다른 유저, 여기서 장난을 치네요. 지금 당신 집 앞에 있어. 야, 좀 봐주라. 무서워. 내 주변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는데 본가에 계신 엄마한테서 메일이 왔어. 어떤 내용이었냐면 너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 사귄 적 없었지? 라고. 있을 리가 없지. 키키키. 있을 리가 없지. 점점점. 내 고딩 시절 여친이었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엄마한테 내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나 봐. 아마 그 여자와는 관계없는 사기 수법 같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혀서 그런가 무섭네. 키키. 주인공도 사고방식이 그렇게 좋진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유저. 있었을 거야. 그런 여친. 나 말이야. 그래서 글쓴이가 그런 사람 없었다고 키키키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전력으로 가식 웃음을 짓는 임팩트를 지닌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내가 어떻게 있겠냐. 키키키. 당신의 방은 의외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네? 자꾸 글쓴이를 무섭게 만드네요. 야야 키. 오늘은 오전 중에 청소했어서 그런가 좀 놀랐다잉? 일주일간 도쿄에서 기다린다는 건 끈기가 있는 녀석이라니까. 긴장 풀지 마. 밤은 다시 찾아오니까. 개 무서워. 크크크. 그리고 어떤 무명의 이용자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타 사이트에 정리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전문을 퍼왔대요. 이걸 읽어볼게요. 이츠키라고 하는 사람의 글입니다. 아마 그 여자가 쓴 글일 것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츠키. 뭐야? 내 얘기네? 웃겨라. 캐시야마, 그러니까 오카야마의 산에서 만난 분이시죠? 대화가 재미없었나요? 너무해라. 점점점. 자전거 주차장에서 마주친 건 제가 청소원용 등산로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직선으로 길이 이어져 있어서 빨리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에서 우연히 만났던 건 저도 놀랐어요. 그때 역에서 입을 뻐끔거리면서 말했던 건 또 보내요, 안녕히 가세요 였어요. 사람을 유령 취급하다니 웃기네. 점점점. 까지가 퍼온 타 사이트의 글이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도 이제 인터넷에 등판을 했네요. 그리고 다른 유저. 이거 진짜임? 아, 이거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여자의 해명글이지? 거기서 보고 왔어. 14번의 이츠키군, 여기로 강림해줬으면 하는데 글쓴이한테 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츠키 얼른 나오라고. 점점점. 강림하셈. 그리고 또 다른 유저가 다시 글을 퍼왔습니다. 타 사이트의 글을요. 어느 정리 사이트에 댓글로부터 퍼온 거야. 다시 왔습니다. 이츠키. 이 이야기 일시를 보아하니 제 얘기가 틀림없네요. 오컬트 같은 게 아니고 글쓴이 분이 과장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뿐이에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산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에게 말을 거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전거 주차장에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여쭤봤던 건 말 그대로긴 하지만 그 전에 나눈 잡담이 있었어요.
어떤 잡담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고향이 가까웠다는 얘기, 그리고 같은 고등학교의 출신인 듯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설마 그럼 우리 아는 사이는 아니겠죠? 같은 흐름의 잡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뭐예요? 라고 남자분께 물어봤던 거였고요. 위에 적어둔 대로 도쿄역에서 우연히 만났던 건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입모양으로 멀리서 인사를 드린 거고요. 즉, 오카야마의 현지인이 등산 중에 한 번 사소한 대화를 시도했고, 그 후 일주일 뒤 도쿄역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컬트 썰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탄생하는 거였군요. 그런데 페이지 관리님, 올리신 사진 저 이런 얼굴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츠키의 글이었나 봐요. 참고로 사이토 씨가,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 만약 이 댓글을 읽게 된다면 제가 본인이라는 증거로 올라와 있는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주세요. 와우, 소름 돋네요. 그리고 여기서 글쓴이로 보이는 듯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거 글쓴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의심하고 들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츠키 씨. 사이토예요. 트위터에서 이 글이 뜬 걸 보고 왔습니다. 산에서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전 오컬트를 좋아해서 이 일이 조금이라도 화제가 됐으면 했는데 설마 정리된 글까지 사이트에 퍼지고 있었을 줄이야. 점점점. 사진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또 인연이 닿는다면 언젠가. 점점점. 이제 또 다른 유저들의 댓글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오카야마시 히가시구에 있는 산? 작년부터 주의하라고 안내되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는 곳이잖아. 현지에선 좀 유명한 변질자고 아이들에게 사는 곳과 주소를 물어보고 집까지 쫓아간다는 그런 여자. 인근 학교에서는 유인물이나 메일로까지 경고할 정도였고 내 친구의 동생도 당할 뻔했어서 사이클링 가는 걸 관뒀다고 했어. 캐시고야마산? 학교 친구가 올해 첫 일출 보러 등산했을 때 이상한 여자한테 헌팅당했다 했었는데 그 여자 아님? 이름이 뭐야? 어디서 왔어? 라고 계속 끈질기게 물어보길래 기분이 나빠져서 도망갔다고 말했는데 설마 유령은 아니겠지? 키키키키. 그보다 전화까지 하는 유령이라면 더 무섭지. 또 다른 유저. 정리 사이트에는 그 여자가 강림한 건가? 여기엔 안 오는 걸까? 이거 해피엔딩으로 이해해도 돼? 전혀 해피하지 않잖냐.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시 글쓴이 등장했습니다. 나 이 쓸에 세운 글쓴이인데 점점점. 아직 쓰레가 남아있나 해서 와봤더니 겁나 많이 퍼가져서 좀 웃기네. 키키. 날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과 사칭하는 가짜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식으로 흘러가서 하나도 안 웃겨. 캐시야마가 어딘데 이츠키는 또 누구고 그런 무서운 체험을 했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사이토라고 부르겠냐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댓글. 현지에서 유명한 여자 아니야? 진상은 글쓴이가 거길 다시 재방문하는 수밖에 없겠다. 글쓴이. 아니 그 논리는 좀 이상하잖냐. 참고로 그 뒤에 내 몸에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 오히려 그게 더 불길하지만 점점점. 그 여자를 본 적도 없고. 또 다른 유저. 심경의 변화는 있었나요? 글쓴이. 도쿄역에 온 이후 아무 진전이 없었으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대체 뭐였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 다른 유저. 그때 당시에 쓰레 읽었던 사람인데요. 본가에서 일주일간 움직임이 없었으니 일주일간은 아무 일 없을 거라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보 들어오는 거 기다릴게. 크크. 다들 왜 이렇게 글쓴이를 저주하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영어로 일본어를 친 글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소름 돋으니까 읽어볼게요. 이츠키가 다시 글을 썼어요.
야또 미치겠다. 겨우 찾았다. 코레카라 아이니 이키마스네 하트. 이제부터 만나러 갈게요. 니게테모 다메다요. 도망쳐도 안 돼요. 제타이니 하나사나이카라. 절대로 안 놓칠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글쓴이가 뻑유. 또 다른 댓글. 결국 결혼 엔딩이냐? 점점점. 누구랑 누구의 결혼일까 하나? 그리고 개빡쳤다고 하네요. 이 다른 댓글 쓴 사람은 131회 가짜 이츠키입니다. 태클 거는 게 132밖에 없는데 혼났어? 곧 결혼할 어느 바보 커플의 이야기야. 절반은 농담 키키. 글쓴이랑 누군가의 일일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글쓴이를 조롱하네요. 그런데 이제 한 유저가 또 질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이 뭔데? 다시 글쓴이. 진짜 진상이 뭔지 물어봐도 아니 실제로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본가에 걸려온 전화도 방긋 웃는 얼굴의 여자와도 관련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또 다른 유저. 간단한 일러스트여도 좋으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려줬으면 하는데 아니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로 알려줄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가짜 글쓴이로 추정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글을 올립니다. 읽어볼게요. 이제 됐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제 주변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 여자를 만난 일도 없었고요. 이제 괜찮습니다. 전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그만 댓글 달아주세요. 소란 피워서 죄송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괜찮으니 여러분 모두 이 쓰레를 잊어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유저들이 깜짝 놀라서 댓글을 답니다. 저희들이라고? 모임? 갑자기. 어라, 괜찮은 거야? 그보다 정말 145는 글쓴이가 쓴 글 맞아? 아까 전에 그 정말 괜찮다고 한 글 말하는 거예요? 들이라는 게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오컬트적인 예감이 드는데 이 쓸에 연 순간 내 컴퓨터에 펜이 고장났다 라는 화면이 떠서 쫄아버렸어. 겁나 무섭네. 키키키키. 방금 왔는데 세 줄 요약 좀. 그래서 다른 유저가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1번. 산에 올랐더니 여자한테 노려졌음. 2번. 그리고 그 이후로 글쓴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까지가 요번 쓸의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여자가 일단 주인공을 따라잡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리고 주인공을 감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획을 어떻게든 해서 자기랑 같이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대신 글쓴이인 척하면서 마저 쓰레에다가 이제 진짜 괜찮으니까 우리한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뭔가 마무리가 확실하진 않았지만 이 결정적인 단어만으로도 이야기의 결말이 유추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소름 돋는 쓰레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다뤄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쓰레도 나름 오랜만에 해석해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제목 유혹의 물. 미즈키 모리오의 집 냉장고 안에는 유혹의 물이라는 이름의 생수가 언제나 가득 채워져 있다. 그는 항상 이 유혹의 물만 마실 뿐 커피나 차 같은 다른 음료는 전혀 마시지 않았다. 미즈키의 말에 따르면 이 유혹의 물은 마시기만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엄청난 물이라고 한다. 페트병의 상표를 본 직장 동료가 이름이 영 촌스럽다면서 미심쩍어 하자 이 이름은 몸속의 해로운 성분을 몸 밖으로 꿰어낸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이 물은 철저한 회원제로 되어 있어서 선택된 사람들만이 유혹의 물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어느 날 발신자 불명에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로 유혹의 물을 살 자격이 주어졌고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으며 물이 다 떨어질 즈음이 되면 이 수수께끼의 판매처 쪽에서 먼저 연락을 준다. 정말로 효능이 좋은 건지 아니면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불명하지만
그는 언제나 이 물을 마시면서 쾌활하게 움직인다. 그는 물에 점점 더 빠져들어 목욕할 때는 물론 심지어 세차를 할 때도 유혹의 물을 쓰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달리 물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는 심한 금단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 참다 못한 그는 페트병에 적혀있는 판매처 주소를 찾아갔지만 그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고 그러다가 문득 페트병 귀퉁이에서 귀신생이라는 지명을 발견하고 직접 수원지인 귀신샘을 찾아간다. 샘을 찾아가는 도중 미즈키는 같은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광기 어린 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도 유혹의 물에 중독되었는데 오질 않으니 직접 수원지를 찾아왔던 것. 그들 중에 한 남자가 이 귀신샘으로 가는 이정표 방향을 반대로 돌려서 미즈키를 속이려고 했지만 이에 당할 미즈키가 아니었고 역시나 금단 증상과 유혹의 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던 그는 자신을 속인 남자를 살해한다. 그리고 숲속을 헤매던 끝에 마침내 귀신샘에 도착을 하는데 극중에서의 모습은 샘이라기보다는 커다란 호수에 더 가깝다.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이것은 이제 내 물이라면서 기뻐하는 미즈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귀신샘의 한 가운데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나 미즈키를 향해 다가온다. 이윽고 물기둥은 마치 촉수처럼 그의 몸을 휘감고 그렇게 미즈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샘 속으로 끌려 들어가 버린다. 미즈키가 물에 빠진 뒤 장면이 바뀌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본 귀신샘의 지형이 나오는데 그 일대의 지형은 다름이 아닌 입을 크게 벌린 오니의 얼굴 모양이었다. 귀신샘은 바로 오니의 벌린 입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얼마 후 회사에선 다들 연락 두절된 미즈키의 행방을 궁금해한다. 그런데 그 전까지 유혹의 물을 미심쩍어 하던 남자 직원이 자신도 얼마 전에 미즈키가 받았던 것과 같은 합격 전화를 받았다면서 나도 선택받은 사람이려나? 라는 말과 함께 마시던 유혹의 물 페트병을 책상에 올려놓는다. 오, 요거는 잘 짜여졌네요. 재밌다. 이번에도 2000년대에 방영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조금 전보다 좋은 사람.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한 플랜을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여자의 생일에 자신이 고백하려고 생각하면서 멋을 냈다. 집을 나가기 전까지 본 TV에서 오늘의 운세 코너에서 처녀자리의 당신, 그러니까 주인공,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반드시 보답이 온다 라고 나오기까지 해서 남자는 신이 나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한 할머니가 탑승했는데 빈자리가 없어서 자기 앞에 서자 모른 체 하고 자는 척을 했다.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이상하게 일그러지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그날 아침으로 되돌아가 있었다. 그 뒤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며 자신이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순간 타임루프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남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남들이 기분 좋을 수 있게 도와주기 시작한다. 특히나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경우가 제일 최악인데 한쪽 편을 들어주면 상대편이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타임루프 해버리기 때문이다. 덕분에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느라 약속 시간에 늦었는데 엉망진창이 된 채 가까스로 도착했더니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버린다. 그래서 남자는 허무함에 화를 내자 되려 저쪽이 기분 나빠하면서 다시 타임루프. 그 후로 남자는 무슨 해탈이라도 한 것 마냥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선행을 베풀었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수상 소감은 친절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였고, 물론 이 말은 타임루프에 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였지만 사람들은 큰 뜻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런데 상을 받고 퇴장하는 순간 여자 스태프가 카펫에 걸려 쓰러지자 재빨리 부축을 해줬는데 그러다가 그만 남자 스태프의 발을 밟아버렸고 그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르면서 에피소드 종료. 요것은 재밌네요. 제목 23세의 노인. 항상 돈에 쪼들리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23세의 주인공은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시니어 시뮬레이터 개발 조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 없고 일당 3만엔에 교통비까지 지급해준다는 파격적인 근무 조건에 구미가 당긴 주인공은 곧바로 구인 광고를 낸 연구소를 찾아갔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시니어 시뮬레이터란 노인의 실제 신체 상태를 체험하는 장비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개발 중인 장치라고 한다. 또한 이 시뮬레이터는 단순히 노인의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노인을 보는 시선이나 노인에 대한 대우도 리얼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 시뮬레이터 장비를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마스크까지 쓰자 주인공은 순식간에 23세의 청년에서 75세의 노인으로 변신했다. 각주가 있네요. 참고로 노인 연기자를 따로 기용하지 않고 배우가 직접 특수 분장을 했었대요. 외모는 물론이고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을 잡기도 힘겨울 정도로 신체 능력이 저하된 데다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시야도 흐릿해진다. 마스크의 귀 부분이 덮여서 고음역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는 들릴 음량의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사실은 23세의 건장한 청년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다.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행동을 한 뒤 날마다 체험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간단한 일이지만 실상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 외에는 특별한 스킬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보니 개발 조수는 개뿔. 그냥 돌아다니면 되는 거잖아. 라면서 투덜대는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할 일은 한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부터 애로사항이 꽃피기 시작하는데 평소 같으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가뿐히 건너갔을 횡단보도를 느린 걸음으로 힘겹게 걸어야 하는 데다가 차들은 노인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자기네들 신호에 맞춰서 위태롭게 쌩쌩 지나갔다. 횡단보도에서 곤욕을 치른 주인공의 다음 행선지인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주인공이 있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을 가기 바빴고 열차 안에서 빈 자리를 발견하고 앉으려는 순간에는 웬 아줌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공을 밀치고 자리에 앉아버렸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남자도 고개를 떨구고 자는 척을 했고 그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도 그저 묵묵히 신문만 읽을 뿐 그 누구 하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연구소로 돌아온 주인공은 하루 동안 자신이 당한 일을 줄줄이 털어놓으면서 도저히 못해 먹겠다고 역정을 냈지만 박사는 그것이 꼭 필요한 체험이라면서 그 체험에 대한 솔직한 감상을 보고서로 적어서 제출하라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던 주인공은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의 양 때문에 짜증을 낸다. 보수는 일주일치 보고서에 대한 대가였다. 하지만 딱히 다른 일거리도 없었고 일당 3만엔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수였기에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로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다음 날 다시 시뮬레이터를 장비하고 노인 체험을 하던 주인공은 우연히 지명수배 전단지를 보게 됐는데 순간 노인 모습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 마스크만 벗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나쁜 생각을 품게 되었다. 그 전에 어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가게의 물건을 돈도 안 내고 그대로 가지고 가다가 걸린 것을 본 것이 발단이었다. 일주일 뒤 아르바이트 기간이 끝나고 보수를 받아 돌아가기 전 주인공은 박사에게 부탁해서 시뮬레이터를 빌려온다.
자기가 노인 체험을 해보니 노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았다면서 하루 더 체험을 해서 노인들이 겪는 고통을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것. 이에 박사는 처음에는 외모만 보고 의심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다면서 흔쾌히 빌려준다. 주인공은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노인 모습으로 바꾼 다음 백화점의 귀금속 매장을 찾아가서 며느리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 척하며 점원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다. 그리고 점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잘 볼 줄 모르겠으니 다음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둘러댄 뒤 매장을 빠져나가려고 한다. 계획이 성공했나 싶었던 그 순간 점원이 그를 불러 세우는 바람에 긴장했지만 떨어뜨린 손수건을 돌려주려고 오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손수건을 받기 위해 주머니에 넣고 있던 손을 빼면서 조금 전에 바꿔치기한 진짜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한 점원이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이 주인공은 혼비백산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백화점 점원에게 쫓겨 필사적으로 달아나던 주인공은 급하게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그는 정신을 잃고 혼절한다.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병실 안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 주인공은 이때다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병실 밖의 복도에는 경찰이 서 있어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고심하던 그는 문득 마스크와 시뮬레이터만 있으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지만 이 마스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벗을 수 없고 특수한 용제를 사용해야만 벗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떠올린 주인공은 약장을 뒤져서 용제를 찾아내 머리에 뿌리는데 데스크에서 CCTV로 이 광경을 보던 간호사가 큰일 났다면서 의사를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지시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용제를 뿌렸는데도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공은 근처 벽에 걸려있던 달력을 한 장 한 장 찢어봤는데 놀랍게도 달력에 표시된 연도는 2045년이었고 착용하고 있던 시뮬레이터의 장비도 보이지가 않았다. 이 날벼락 같은 상황에 멘붕한 주인공을 CCTV로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그가 창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50년 만에 의식이 돌아왔으니 무리도 아니지 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이야기가 끝난다. 즉 이미 마스크는 50년 전에 벗겨진 상태였고 주인공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진짜로 늙어버린 것이었다. 오, 이것도 재밌네요. 어머, 근데 한국에서는 90년대에 방영한 테마게임에서 표절해서 서경석을 주인공으로 같은 내용으로 대사도 동일하게 방영했다. 엥? 테마게임의 사실상 모든 내용이 기묘한 이야기 등 일본 드라마의 표절이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번 11번째 단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낯설고 익숙치 않은 곳에 해당하는 낯설고 익숙치 않다는 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정확히 써놨는데요. 나지미가 우스이, 그러니까 친분이 얕다. 요거는 아예 관용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한자를 하나하나 먼저 뜯어보도록 하지요. 여기 우선은 요거 말 맞자에다가 네 천자가 붙어있죠. 요거는 길들일 순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물들 염자, 염색할 때도 요 한자를 쓰지요. 그리고 요거 우스이를 표현하는 엷을 박자입니다. 이거는 색이 엷다 요 표현으로 아마 젤PT 시험할 땐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웠고 그렇게 접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사가 붙은 버전으로 알아가 봅시다. 우선 여기 길들 순자에다가 물들 염자를 합쳐서 나지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녹아들다, 정들다 요거를 의미할 때 쓰는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 요 종결 어미만 바뀐 게 요 나지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라는 조사가 붙고 우스이라는 요 동사가 붙어서
나지미가 우스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관용 표현이다 보니까 아예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푼 것을 잘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나지무가 우스이니까 나지무가 친한 것, 친한 상태가 옅으면 뭐겠어요? 좀 낯설겠죠?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아예 그래서 요거는 단어 그대로 그냥 쭉 따라서 외워가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코노마치와 나지미가 우스이, 이 동네는 낯설다.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관용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요건 4페이지에 있는데요. 해가 지고 있어서에 해당하는 히가 카타무키 카케테 루 요거인데 자세한 건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왔어요. 날 일자에다가 기울 경자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요 기울 경자 요거 지금 앞에 여기 사람 인변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인변이 아닌 또 다른 한자가 있습니다. 뭐뭐 할 쯤에를 나타나는 코로 라는 요 한자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히가 노보르 코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한자이기도 하니까 요거 부수 제외한 버전에 비슷한 한자도 있다는 거 요거는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찝어봤고요. 요것도 한번 문장을 뜯어봅시다. 날 일자 히 그리고 가 요거는 조사죠. 근데 요거는 기울다 라는 카타모쿠의 활용형으로 되어 있는 표현인 거죠. 아이고 제가 여기 테를 하나 더 썼네요. 이거는 패스해서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하자면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뭐 기울고 있었다는 카타모쿠 요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데 요 뒤에 요거가 약간 신경 쓰이더라고요. 카케테랑 타. 그래서 요거를 쪼개보니까 일단 카케테 이거는 막 뭐뭐 하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쓰이는 그런 복합 동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니나니 카케루의 형태를 원래 띠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카케테타니까 요거는 나니나니 테 있다. 그러니까 원래 뭐뭐 하고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먹을 식자를 써서 타베테 있다. 이렇게 하면 먹고 있었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게 회화체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좀 축약이 된대요. 일본어 이런 표현 많죠. 그래서 축약이 될 때는 이가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케테타라고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문장을 되돌아가 볼까요? 그럼 다시 와서 문장을 보면 히가, 해가, 카타무키, 지고, 카케테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사입니다. 요거는 토사니인데 요거가 또 많이 나오는 부사이기도 해가지고 한번 찝어봤어요. 요거는 갑작스레 또는 반사적으로 요런 식으로 좀 급작스러운 깜짝 돌발 상황에서 뭔가 뭐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라든지 그럴 때 주로 활용이 되는 부사라고 해요. 예문을 같이 알아가면 좋겠죠. 이거 모양이 밤티 같으니까 좀 뺄게요. 여기 예문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큐니 갑자기 시즈몬 살 때 질문받아서 토사니 순간적으로 코토바가 말이 내나갔다 안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토사니 순간적으로 요 표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람이라고 칠게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을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당황해서 뱉어버릴 때 그 르세라핌의 김채원님의 그 왜 너 도도도도도도도도이 되라 동료가 되라 이거 있잖아요. 그것도 뭔가 도도도도 이렇게 갔으니까 이것도 도도도도 토사니 이렇게 같이 외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연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외워야 머릿속에 잘 남는 거 아시죠? 다음은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4페이지에 있는 전철은 출발했지라는 문장에서 요 출발을 핫신, 그러니까 발신이라고 표현한 게 궁금해서 정말 저의 순수 궁금증으로 인해서 한번 찝어본 단어입니다. 왜 슈타츠가 아니라 핫신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도 알아봤는데요. 출발이랑 발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뭐 나니나니가 슈퍼츠시다 이게 제일 일상적이라고 하는데 소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한 상황에서는 하신시다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기계의 물리적인 움직임에 좀 더 초점을 뒀을 때 나니나니가 하신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가 열차가 출발한 거가 좀 더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철은 출발했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지. 이게 지하철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가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진했다. 이런 식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에반게리온에서 에반게리온 출발할 때 뭔가 에반게리온 발진, 그러니까 하신 이런 식으로 외치는 그런 문장이 있나 봐요. 전 사실 에반게리온을 안 봐가지고 이건 몰랐는데 로보트물에서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쪽 전문가이신 분들이 더 잘 아시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데요. 이거는 쓰레만의 좀 재미있는 슬랭이어서 가져왔습니다. 그 이츠키라는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펼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와로타, 뭐뭐라니 와로타 이런 식으로 와로타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걸 처음 봐서 대체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와라우라는 표현 있잖아요. 웃다. 동사에서 출발된 그런 표현이래요. 맨 처음에 와라우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은 이제 이거 와라타. 웃다의 과거형인 와라타로 갔다가 이게 갑자기 와로타로 바뀌었대요. 특별한 단어나 외래어 같은 거는 가타카나로 강조를 하잖아요. 일본어 표현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유로 가타카나어로 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어 슬랭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뭐 개웃기네, 뿜었다 이런 식으로 치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슬랭 버전이 있는데요. 여기 모두가 잘 아시는 쿠소, 이거는 이거에 해당되죠. 나, 그 다음에 와루타, 이거는 웃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합치면 나게 웃기다.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이건 니찬 쓰레 괴담을 해석할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슬랭 표현이었기에 한번 가져와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랜만에 자투리 영상 찾아왔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7시에서 7시 반 요 사이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 라이브를 거의 매주 진행을 해왔었다 보니까 옛날에 쌓였던 라이브에서부터 밈이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팬카페에 그것도 만들었어요. 팬분들이 아예 미티 위키, 미티 나무 위키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에 제 밈이 이렇게 쫘라라라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뭐 전부 다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라이브를 보실 때 좀 더 이해라든지 아니면 밈 캐치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시도록 카테고리를 마련해 놨으니까 라이브 때 이게 대체 뭔 말이냐 싶으셨던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초에 그런 라이브 하이라이트 편집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네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네요. 스피노프식으로 본래 하던 거 이외의 편집본을 만들기가 손이 많이 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간단한 잡담을 해드릴 수 있겠고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12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